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방금 소개받은 대한마취과 대한마취통증의학과 전임 이사장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역임했고요. 그때 제가 이사장을 하면서 저희 국내 학술대회로 완전히 국제학술대회로 다시 포맷을 전환하자 해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저희 대한마취통증의학과 학술대회는 국제학술대회로 계속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연이 돼서 오늘 이렇게 어떻게 그 동기를 저희가 접했고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그 파트만 강의해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아서 아마 제가 그걸 계기로 해서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종민 이사장님하고 또 대한의학회 회장님하고 이하 임원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발표할 내용은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대회를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잠깐 좀 말씀드리고요. 국제교류 시작은 제가 처음이 아니었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태동이 됐으며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한 전체 국제학술대회 개최의 필요성을 어떤 식으로 회원들께 진작시켰고 접근했는지 그런 내용으로 저 강의를 구성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마취의 태동은 이제 서양식 수술을 했을 때부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을 보면 역시 이제 1880년대 이후 이제 마취가 시작이 됐고 서양 마취에서도 1840년대에 처음으로 후위 마취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한 40-50년 늦은 거고 또 근이완제, 신경근 차단제를 이용한 마취를 시작한 게 사실 세계적으로도 1940년대예요. 그래서 저희가 불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마취과 역사상 한국 전쟁을 겪었던 게 그런 이제 연합군을 대표해서 그 부상병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그 서양 장교 의사들한테 이제 마취과학이라는 걸 처음 이제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 전쟁 이후로 저희 마취과 학회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56년에 대한마취과학회가 창립이 됐고 바로 1년 후부터 학회 학술대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초반에는 이제 추계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작년 2020년 현재 제98회 학술대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58년 처음으로 세계 마취과학회 연맹이라는 비영리단체 제일 최대 기구죠. 현재는 132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이제 앞에 파트에서도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겠지만 일본 학자들이 좀 많이 저희에게 이제 페이버를 주고 또 이제 국제적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데 모티베이션을 많이 이제 그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저 자꾸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79년에 처음으로 제1회 합동 한일 합동 마취과학 심포지엄을 일으켰는데 이것들이 이제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몇몇 원로 의사님들 저희 은사님들 레벨이겠죠. 그래서 계속되다가 2003년까지 이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이에 1990년 이것도 역시 이제 일본의 도움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WFSA의 6개 리전 중에 저희가 속해 있는 리전이 아시아 오세아니아 리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4년마다 한 학회에 제8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학회를 저희 나라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르러서야 저희가 이제 한중일 그래서 2013년부터 제18대 상임이사회가 시작됐는데 거의 이때부터 국제교류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자꾸만 공론화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1회 2013년에 이제 한중일, 한국과 일본에서 머물지 않고 중국까지 같이 합해서 이제 EACA를 창립을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본학회는 좀 더디게 가는 반면에 오히려 아오 정맥 마취학회나 부위 마취학회나 아시아 심폐혈관 마취학회나 또 앞에 세션에서 말씀하신 서태평양 중환자의학회, 아시아 뇌신경 마취학회 이렇게 분과학회는 사실 더 본학회보다 국제학술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많이 참가하고 이렇게 활발했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이제 회원들이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는 횟수가 많아졌지만 대부분은 초록 발표 위주로 했었고
또 90년대에 들어서는 각 대학의 대학 교수들의 해외 연수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루틴으로 항상 가시는 것처럼 정례화됐고, 또한 그때 즈음에서 임용과 진급에 항상 국제학술제 논문 요건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방문뿐만 아니라 한 가지 아이템을 정해서 자기가 이제 리서치를 해갖고 오고, 그거를 이제 저희 나라에 이제 파운데이션 해서 그 리서치가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1990년대 이후에 이제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 국제교류에 대한 필요성이 팽배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참석자들이 역시 이제 인원수가 많은 대학에 주로 집중이 됐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에 이제 해외 학술대회를 참가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비 문제도 많이 그 제한점으로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회에서 이런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쿼터라고 할까, 그러니까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인원들이 항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원이 많았고, 그런 데에 대한 경쟁에 대한 이제 불평이 많이 이제 학회에 접수가 됐고, 또 나가는 학회가 대부분 이제 일본, 중국 혹은 이제 미국, 유럽 맛집과 학회로 되게 이제 학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학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식 습득을 하고자 하는 회원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에 학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앞에 세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어라는 언어 장벽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제 초록 발표는 많이 하셨지만, 그 학회에 가서 메인 어떤 세션이나 메인 테마를 갖고 하는 강연에 또 심포지엄, 패널 토의에 한 참가자로서 가는 거에는 아직도 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회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학회가 뭔가를 움직여야겠다, 이런 모티베이션이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에 대한 자괴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은 정기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를 한번 포맷을 전환해보자. 그런데 의견은 모아졌지만 저희 학회뿐만 아니라 다른 학회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회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과 상임 이사진들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열심히 한들 그게 계속 연결된다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면은 일회성으로 끝나기가 쉽고,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과연 국제학술대회를 계속 연이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포맷을 전환하는 것이 장점만 있느냐, 단점은 없느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앙케이트 조사나 설문조사, 또 평의원의 논제, 조별 토의, 이런 것들의 방법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제 매년 오시는 분들에 대한, 연자들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떤 세션에 어떤 주제를 갖고 이런 연자들의 풀을 저희가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게 계속적인 국제학술대회를 연다는 거에 대한 장점으로 가장 크게 와닿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제 외국 연자들만 갖고 있는 세션이라 그러면 결국 그들만의 리그가 됐기 때문에, 이러려면 우리가 국제학술대회를 하는 의미가 퇴색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런 세션에 맞는 국내 연자를 자꾸 이제 육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연자 섭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했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국내 회원들이 이제 그런 커다란 국제학술 영어로만 얘기한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서 결국은 본인이 관심이 있는 세부 전공 학회로의 분산이 가장 두려웠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학회 학술대회 할 때 등록자가 2,000명 내외인 데에 비해서 이제 외국 학회까지 다 연자까지 등록하고 그런다면 이게 한 맥시멈 한 3,000명, 2,500 내외 명이 움직일 수 있는 장소가 결국은 대도시에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지방에 있는 모든 회원들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를 어떻게 이룩하느냐, 그게 두 번째 문제였고, 또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연자도 2대2 혹은 2대1 혹은 이제 좌장은 1대1 이렇게 해서 코어 좌장도 해야 되고, 연자도 항상 모든 세션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방 3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0명 이상의 연자와 30명 이상의 좌장이 항상
리뉴얼이 돼야 한다는 그 다양화가 될 수 있느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저희한테는 이제 큰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18대 18대 상임이사장 2013년부터 14년까지 역임하신 전임 이사장, 그다음 이사장, 그다음 저 2016년에 있던 20대 상임이사에 있던 계속 3대에 걸쳐서 6년 동안 계속 이거를 이제 진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 그러니까 상임이사회라는 기구가 있고요. 또 7개 지역 회장이 참여하고 감사까지 참여하는 전체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고 각 대학별 2명의 평의원이 있는 전체 임시평의원회와 전체 평의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의원회는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의결기구고요. 상임이사회는 이제 행정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평의원회에 모든 평의원들이 모여 있었을 당시에 세션 토의를 항상 국제 세션, 국제화를 하는 국제학술대회를 매년 주최하게 했다는 그러한 연재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발표하게 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2017년 제가 이사장 시작할 시점이죠. 그때 임시평의원에서 이거를 정식 논제로 해서 결국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 이후에 제가 이사장 2년 하고 그다음 이사장이 또 하고 그러니까 이사장은 다 달라지지만 결국 평의원에서 이제 한번 의결해 준 것이기 때문에 훨씬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자유롭죠. 그래서 이런 공론화 과정이 사실은 오늘 제가 발표하는데 동기, 부여 이럴 때 접근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2,000명이 넘는 자국 학회 회원들이 호응을 해줘야만 그 많은 연자와 많은 좌장이 계속 컨센서스로 유기적으로 매년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원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회원들의 의결기구로 위한 공식적인 인정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결국은 이제 리더십들이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리더십들이 각 국가 간 학술 대회 때마다 간다는 얘기를 하고 되게 이제 갔을 때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홍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학회에 이제 홍보 부스를 하나 이제 받아서 그때마다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냥 이제 저희한테 페이버로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홍보 부스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거를 이제 적극 이용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들이 어떤 식으로 참석해서 그 나라 리더십하고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가 가장 중요한데 결국은 국제학술대 행사에 참석을 해서 회원국들의 리더십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국 후에 양국 신부진들이 서신 교환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접근 방법으로서는 가장 현재로서는 실패하지 않았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회마다 그 학술대회 전에 전야자가 있고 이제 모든 이제 스피커나 좌장들을 초대하는 전야제가 있고 학회가 끝나면 반드시 프레지던트나 그 나라의 프레지던트 일렉트를 위한 리셉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 항상 하던 거였는데 대부분 이제 제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이렇게 은사님들 모시고 외국 학회를 가면은 전야제 때도 안 가시고 다 끝나고 나면 학술대만 끝나면은 그때 저녁 모임에 절대 안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3, 4, 5 모여서 이제 그 지역 투어하고 귀국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어릴 때 선생님들 모시고 갔던 학회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많은 차기를 위한 연자 섭외나 또 차기를 위한 좌장 섭외가 다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국제화를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학회 임원진들께서는 이 프레지던트나 프레지던트 일렉트 리셉션 회의에 반드시 회원으로 참가하셔서 충분한 교류를 하시는 것이 그 이후에 실무진들이 그 양쪽의 MOU 각서를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이거는 이제 ESA하고의 미팅이고요. 다 국제학술대회 기간 내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SA하고 세레머니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나라가 외국과 MOU를 맺은 현황은 이제 기존의 일본은 사실 MOU가 없어요. 그런 이제
7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딱히 뭘 또 각서를 만든다는 게 참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일본은 일본대로 저희하고 그냥 매년 5명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로 그냥 그 룰대로 하고 있고요. 2010년에 중국,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홍콩, 베트남, 네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 이탈리아에서 총 12개국 그 이상 개국과 현재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들하고 리더십과 연자가 2명 혹은 1명이 매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20명 이상을 항상 저희 학회에 오시게 되겠죠, 연자로. 그래서 이런 MOU를 하는 것들이 연자 섭외나 이런 거 물어볼 때 창구로서 가장 프랙티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국제학술대회를 한다면 국내 학회 회원들이 얼마나 많이 호응을 할까, 혹시 이게 분산되지 않을까에 대한 에비던스입니다. 2015년, 16년이 이제 국내 학회로만 개최됐던 해고요. 2014년에 그 2013년도부터 우리가 국제학술대회를 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2017년도부터는 계속해서 국제학술대회입니다. 그래서 국내 학술대회에 대개 2,000명 내외가 등록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등록 인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학회 회원들이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호응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기우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걱정이 없고요. 문제는 이제 해외 연자들의 혹은 해외 순수 초록 발표하는 해외 그 등록자 수를 높이는 게 지금 현재 저희 학회에서 많이 애쓰고 있는 파트인데요. 연자 수에 비해서 초록 발표자 수도 점점 증가해서 작년 2020년 코로나 사태 이전에 2019년 마지막 때는 거의 한 3,000명이 넘게 성대하게 국제학술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는 한 2-3장 더 준비했는데요. 아마 이게 다음번 이사장님이 발표하실 내용하고 겹칠 것 같아서 저는 MOU 체결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